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위로는커녕 시어머니는 제게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전연 다리라도 부러뜨려서 집에 못 가게 해. 그리고 제 남편, 지난 4년간 제 모든 것이었던 그 남자는 제 다리를 부러뜨리진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더 잔인한 짓을 저질렀죠. 그는 비명을 지르는 저를 집 아래 낮고 축축한 지하실에 던져넣고 그대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제가 절망 속에서 울부짖고 애원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는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를 감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지독한 악의와 어둠 속에서,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전 제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눈짓, 절박한 속삭임으로 저는 그들 가족 전체가 새파랗게 질려 제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만들 단 한 가지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이서연입니다.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남편에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치욕이 있을까요? 그날 저는 그 두 가지 고통을 한꺼번에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시골 출신의 힘없는 여자라 쉽게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날 그들의 잔혹한 행동은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제 분노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한 교사로 시골에서 소박하고 청렴한 삶을 사셨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제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셨고 힘들게 일하며 저를 가르치고 키워주셨습니다. 저희 부녀의 정은 세상 그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4년 전 저는 김민준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계산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그를 아버지께 처음 소개했을 때 아버지는 단 한 가지만을 당부하셨습니다. 그저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면 아빠는 더 바랄 게 없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것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 박 여사와 시누이 미나와 함께 비좁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된 첫날부터 저는 그들의 무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촌년이라며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서울 남자인 민준과 결혼한 것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죠. 지난 4년간 저는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밥하고 빨래하는 것부터 쇼핑 중독인 시누이의 씀씀이를 대주는 것까지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은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하고 또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기에 이를 악물고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녁을 짓고 있는데 고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고모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어서 와야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여러분, 그 순간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께서요? 바로 어제도 제게 전화해서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고모는 아버지가 시장에 다녀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을 잃은 고통은 수천 개의 칼에 찔리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는 것을 보고도 위로 한마디 없이 박 여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또 무슨 일인데 집안 시끄럽게 울고불고 난리야? 마침 퇴근한 남편 민준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여보. 저는 흐느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순간에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는 혀를 차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난 또 뭐라고. 늙으면 다 죽는 거지. 뭘 그리 유난이야. 그만 울고 밥이나 차려. 재수없게 울긴 왜 울어. 저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아버지 마지막 얼굴이라도 뵈어야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겨우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가긴 어딜 가. 내일이 내 시아버지 첫 제사인 거 몰라? 맏며느리가 돼서 제사 준비는 안 하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하지만 제 친아버지 장례식이잖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안 가요? 어디서 말대꾸야. 그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이 집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기만 해봐. 그때는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돌아보며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민준아, 전연 다리라도 부러뜨려서 집에 못 가게 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데 어떻게 저런 악독한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경악하게 한 것은 바로 제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반박은커녕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당신 어디도 못 가. 당신 미쳤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저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리지는 않았지만 낡은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지하실로 향하는 작은 문 쪽으로 저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안 돼. 이거나.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지하실 문을 활짝 열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어둠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쾅! 무거운 철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차갑고 잔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갇혔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제 남편의 손에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고 울부짖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소름 끼치는 침묵과 위에서 들려오는 신우이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꼴 좋다. 거기서 쥐새끼랑 실컷 울고불고 하세요. 우리 착한 새언니. 저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쥐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극한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저는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문틈 바로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무서워요. 제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겨우 6살인 제 아들. 아마 모든 것을 지켜봤을 겁니다. 저는 황급히 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문 아래 작은 틈으로 아들의 작은 다리가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우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이 안에 있어. 제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를 듣자 아들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거기 있어요? 할머니랑 아빠가 못 들어가게 해요. 제 눈에서도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우야, 착하지. 뚝 그치고 엄마 말 잘 들어. 저는 이것이 제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몰래 안방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 있는 엄마
휴대폰 가지고 밖으로 나가. 그리고 박 아저씨한테 전화해. 박 아저씨, 엄마가 아빠랑 할머니한테 지하실에 갇혔어요. 빨리 와서 엄마 좀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할 수 있겠어? 네, 네, 알겠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전보다 훨씬 단호해졌습니다. 어서 가, 아들. 아무한테도 들키면 안 돼. 조심해야 해. 아들의 작은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제 마음은 불안감과 함께 신락 같은 희망으로 차올랐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이 엄마의 부탁을 무사히 해내기를, 박 아저씨가 제때 와주기를. 위층의 저 인간들은 저를 가뒀다는 사실에 희희낙낙하고 있겠죠. 그들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바로 문 앞에서 울릴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린 아들이 달려나간 후 지하실은 다시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절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축축하고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바깥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은 끔찍할 정도로 더디게 흘렀습니다. 1초, 1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우가 전화를 제대로 걸었는지, 누가 저를 구하러 와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초조하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위층에서는 TV 소리가 계속 들렸고 간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곧 닥쳐올 폭풍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이기심과 잔인함으로 가득 찬 그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위층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한테 갈래요. 문 열어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마 아들이 더는 참지 못했나 봅니다. 곧이어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엄마는 벌 받는 중이야. 너도 한 번만 더 울면 저기다 같이 가둬버릴 줄 알아. 아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이내 그쳤습니다. 겁에 질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전화를 걸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박 아저씨가 너무 바쁘거나 멀리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는 이 어둠 속에서 계속 갇혀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고향에서는 아버지가 제사상에 오르시는데 외동딸인 저는 그 곁을 지키지 못한 채 말입니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무력감과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제가 가장 절망한 순간, 익숙하면서도 이 조용한 골목에서는 너무나도 뜻밖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삐뽀삐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더니 순식간에 가까워지고 커지더니 마침내 저희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와줬구나. 위층에서도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소란이 일어난 듯 했습니다. TV 소리가 뚝 끊기고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웬 경찰차야? 박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어 초인종이 거칠고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남편 민준이 당황하며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누구를 찾으시나요? 저희 집에 무슨 일이라도? 이 주소지의 사람이 불법으로 감금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낮고 위험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박 아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서연 씨, 여기 계십니까? 네, 있긴 한데 민준이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해서요. 저희가 좀 진정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박 아저씨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군. 비키시오. 그리고 저는 육중한 발소리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고함과 질문이 오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긴 개인 사유지예요. 이서연 씨는 어디 있습니까? 당장 말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제 목소리는 즉시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소리가 난다. 문을 부숴. 빨리. 쾅, 쾅. 망치와 발길질이 문을 강타했고 낡은 자물쇠는 금세 부서졌습니다. 철문이 활짝 열리자 쏟아져 들어오는 빛에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본 것은 걱정 가득한 박 아저씨의 얼굴과 그 뒤에 서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으냐? 아저씨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곧이어 아들 민우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아들을 힘껏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자유를 되찾은 것입니다. 제가 경찰들의 부축을 받아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눈앞에는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는 구석에 몰려 사색이 된 채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경찰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박 여사는 피해자 연기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제 며느리가 정말 미쳤나 봐요. 자기가 제 발로 지하실에 들어가 놓고 시댁 식구들한테 누명을 씌우잖아요. 경찰관님들,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연기는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경찰관 한 명에게 눈짓했고 그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 아저씨, 엄마가 아빠랑 할머니한테 지하실에 갇혔어요. 민우의 겁에 질린 어리고 서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박 여사는 입을 닫았고 민준과 미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장이 엄숙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민준 씨, 박순자 씨, 두 분은 불법 감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든 저항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두 개의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집안의 절대 권력자였던 박 여사는 이제 잿빛 얼굴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의 악행 때문에 자신이 수갑을 차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민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당혹감과 말없는 질문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 거야? 미나는 엄마와 오빠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하고 의기양양했던 표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냥꾼이었던 그들 가족은 순식간에 덫에 걸린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아의 시골 출신인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민준과 박 여사가 연행된 후 비좁던 집은 이상할 정도로 텅 비고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누이 미나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악의와 조롱에 대한 대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고통만이 남아 제 마음을 핥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저씨. 저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가야 해요. 박 아저씨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그래도 우리 민우가 똑똑해서 내 번호를 기억하고 전화해줘서 천만다행이다. 아저씨는 제 품에 꼭 안겨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민우야. 네가 엄마를 구한 거야.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제 어린 아들은 너무나 끔찍한 밤을 보냈지만 동시에 저의 영웅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요, 아저씨.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박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든 준비는 끝내놨다.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자. 저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그 어떤 물건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박 아저씨와 함께 그 문을 나섰습니다. 4년간의 며느리살이 동안 겪었던 모든 원한과 고통을 뒤로한 채 지금 제 마음속에는 승자의 희열이 아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가는 딸의 비통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밤의 어둠을 가르며 소란스러운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300km가 넘는 긴 여정 동안 저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든 아들을 품에 안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저를 목마를 태우고 마을 두 끼를 걷던 날들, 밤늦도록 제 숙제를 도와주시던 모습.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온 동네에 자랑하며 기뻐하시던 모습. 그리고 제가 시집 가던 날,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던 것까지 우리 딸 꼭 행복해야 한다. 힘들면 언제든 아빠한테 돌아오너라. 그런데 지금 저는 아버지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시골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애절한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집 앞에는 하얀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많은 친척과 이웃들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저와 민우가 차에서 내리자 모두가 달려 나왔습니다. 고모와 이모들이 저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서연아, 왜 이제야 왔어? 아버지가 내 마지막 얼굴도 못 보고 가셨잖니.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토록 찢어질 듯 아플까요? 아빠, 불효녀가 이제 왔어요. 아빠, 저는 영정 앞에 머리를 밟고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고통과 후회,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시댁도, 배신도, 원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의 도리를 다해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고 싶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항상 제 곁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삼촌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대신해 모든 절차를 처리하고 조문객을 맞아주셨고 덕분에 저는 아버지 곁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발인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에 치러졌습니다.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며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저를 떠나시는군요. 부디 편히 잠드세요. 아버지의 딸은 이제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꿋꿋하게 잘 살면서 민우도 잘 키우고 그들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게요. 눈물로 가득했던 그 귀향은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의 나약함을 씻어내고 강인함과 결단력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나면 공정함을 되찾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는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며칠간 슬픔과 눈물 속에서 지내다 보니 저도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가슴 속에 남아 있었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있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의 일을 모두 마치면 아들과 함께 도시로 돌아가 새로운 일을 찾고 아버지께서 사셨던 것처럼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를 그토록 잔인하게 대했던 그 가족에게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수십 년간 숨겨오셨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발인 며칠 후 박 변호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유언 집행인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에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옛집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저와 민우, 박 변호사님, 그리고 항상 저희 모자를 아껴주시던 몇몇 가까운 친척들만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저 평범한 절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한 교사였고 연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낡은 집과 노후를 위해 마련해 두신 작은 적금 통장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매우 엄숙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열고 조심스럽게 봉인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아저씨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고 이현우 씨, 즉 서연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위임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고 유언장에 각 조항을 크고 명확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앞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곁에 있어준 형제와 친척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낡은 집은 제사를 모셔온 고모님께, 작은 적금 통장은 집안 조카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 아저씨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과 저 자신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이현우 명의의 개인 자산에 관한 조항입니다. 황제그룹의 지분 100%를 포함한 모든 자산, 더 로열 브랜드의 호텔 및 리조트 체인, 그리고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은행 계좌를 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황제그룹, 더 로열 호텔, 모두 재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곳들이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국내 최고의 부동산 및 관광 대기업. 어떻게 제 아버지가 그런 곳들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요? 아버지는 낡은 시골집에 사는 평범한 퇴교사였는데요. 박 변호사님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막대한 자산을 저의 유일한 상속자인 제 딸 이서연에게 남깁니다. 이서연, 제 이름 전체가 그렇게 장엄하게 불리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천억, 유일한 상속자. 이 모든 단어들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꿈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친척들도 저 못지않게 충격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박 변호사님을 번갈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알던 가난하고 착한 이 선생님이 사실은 얼굴 없는 거부였고 며느리살이가 힘들어 안쓰러워했던 조카딸 서연이가 하루아침에 부유한 상속녀가 된 것입니다. 유언장 낭독을 마친 박 변호사님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 아버지 이현우 씨는 평범한 은퇴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교사를 하셨던 것은 맞지만 그건 30여 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저를 고모에게 맡기고 홀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뛰어난 사업 수완과 약간의 운으로 아버지는 빠르게 성공하여 거대한 부동산 제국을 건설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셨습니다. 화려함도 언론의 주목도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유함이 제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평범한 아이처럼 자라길, 노동의 가치를 알고 물질에 물들지 않은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위장을 하셨던 겁니다. 고향의 낡은 집을 그대로 두고 가끔 내려오실 때마다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게는 학비와 생활비로 딱 적당한 금액만 보내주시면서 그게 얼마 안 되는 연금이라고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는 그저 딸에게 의지해 사는 늙은 은퇴 교사일 뿐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처럼 극소수의 측근만이 아버지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소박하고 고단해 보였던 아버지의 모습 뒤에는 저를 위한 거대한 희생과 위대한 사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비단 옷을 입혀주시진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평온한 유년 시절과 돈에 더럽혀지지 않은 인격이었습니다. 제 신분에 대한 진실은 너무나도 뜻밖의 방식으로 밝혀졌습니다. 시골 출신이라며 시댁에서 멸시받고 어두운 지하실에 갇혔던 며느리에서 하룻밤 사이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았지만 저는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믿고 맡기신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짊어지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은 제 인생에 전혀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장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 과거 전체를 지난 4년간의 쓰라린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민준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아주 낭만적인 이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회사원의 순박하고 성실한 모습을 한 민주는 제게 그런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번지르르 하지도 말을 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과 사소한 관심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아플 때 비를 맞으며 죽을 사다 주었고 밤을 새워 저를 위해 손수 무언가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골에 늙은 아버지를 둔 평범한 회사원인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그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아버지는 민준에게서 무언가 불안한 점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 어딘가 진실돼 보이지 않는구나. 아버지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눈빛에 아빠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계산적인 게 보여.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께 대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의심이 많으시다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르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애원했습니다. 제 행복은 제가 선택하게 해달라고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니 마침내 허락하셨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됐다. 하지만 아빠랑 약속 하나만 하거라.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즉시 박 변호사에게 전화해야 한다. 그 사람이 아빠 대신 너를 지켜줄 거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간 첫날부터 시어머니 박 여사는 제게 제 위치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시골의 늙은 교사를 아버지로 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서울 아들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 경멸감을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방 2개짜리 비좁은 아파트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곳이 궁전이었고 저는 그곳에 발을 들인 것만으로도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런 번듯한 집에 살아본 적 없지. 그녀는 첫날 제게 비웃음을 머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의 무급 가정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안 청소와 빨래부터 내 식구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제 몫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이웃과 수다를 떨었고 한창 꾸밀 나이인 시누이 미나는 엄마의 비호 아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주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방만 던져놓고 이미 차려진 밥상에 앉기만 했습니다.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며느리니 조금 부지런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트집과 잔소리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제가 끓인 국은 절대로 그녀의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국이 짜? 우리 다 죽일 셈이야. 고깃찜은 고무처럼 질기네. 푹 삶을 줄도 몰라. 제가 청소한 곳은 그녀가 뒤따라오며 손으로 구석구석을 문지르고는 입을 삐죽였습니다. 이것 봐.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 일하는 게 왜 이리 엉망이야. 그들은 저를 타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삶 전체를 통제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모두 보고해야 했습니다. 퇴근 시간보다 5분만 늦어도 범죄자처럼 추궁당했습니다. 제 옷차림, 머리 스타일, 모든 것이 그들의 비평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야하게 입고 어딜 가? 어떤 놈 꼬시려고? 남자가 따로 없네. 머리를 그게 뭐니?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남편. 그는 그럴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했고 그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와 여동생 편을 들어 저를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서연아, 좀 참아. 어머니도 단어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 당신도 여자니까 좀 조신하게 다녀. 그의 나약함과 침묵은 시어머니의 수천 마디 잔소리보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외롭고 무력했습니다. 몇 번이고 아버지께 전화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그만두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두려웠고 제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생활은 제가 임신하고 민우를 낳으면서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장손의 탄생은 박 여사를 기쁘게 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잔소리와 트집이 줄어들었지만 저에 대한 그들의 대우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아이 낳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제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아이를 돌보고 온 가족을 시중드는데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그는 점점 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에 착하고 순박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소유물, 자신과 자기 어머니의 모든 지시에 따라야 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욕설과 폭언이었지만 나중에는 밀치고 뺨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공포 속에서 살았지만 감히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때문에요. 제가 이를 크게 벌려 가정이 깨지면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사람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 인내는 그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밤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만 듣고 단지 아내를 아버지 장례식에 보내주기 싫다는 이기심 때문에 아내를 지하실에 가두는 잔인한 행동은 그와 그의 가족의 비인간적인 본성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돌이켜보니 제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덫이었다는 것을 쓰라리게 깨닫습니다. 나약하고 가부장적인 남자와 이기적이고 남을 무시하는 가족이 쳐놓은 덫. 그리고 저는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제 발로 그 덫에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제 신분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도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했고 앞으로의 계획을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저를 대신해 제가 공식적으로 상속권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한 달 가까이 아버지의 일을 정리하고 그룹의 초기 업무를 파악한 후 저는 전시댁이 남긴 이 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 도시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힘없는 회사원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신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황제그룹의 이사회 의장 이서연. 저는 그들이 살고 있는 초라한 옛집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저를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신분에 대한 소식, 제가 부유한 상속녀가 되었다는 소식은 분명 그들의 귀에 들어갔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제가 아버지의 저택으로 돌아온 첫날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비참했습니다. 김민준과 박 여사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후 초췌해져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옷은 구겨지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모욕하던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선을 구걸하러 온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저택의 경비원이 그들을 정문에서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감히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그저 허리를 숙인 채 저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집 안이 아니라 정원의 돌 테이블로요. 저는 필요한 거리감과 낯설음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급스러운 실크 원피스를 입고 위험 있는 태도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알던 촌스러운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를 보자 두 모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짓밟고 경멸했던 며느리가 지금 눈앞에 이토록 아름답고 권위 있고 멀게만 느껴지는 모습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제 다리를 붙잡고 애처롭게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아, 얘야,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정신이 나가서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제발 날 용서해다오. 경찰한테 말해서 고소 좀 취하해줘. 우리 민준이 잘못되면 이 늙은이는 어떻게 살라고. 그녀는 울면서 푸른 잔디밭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민준도 어머니가 그러는 것을 보고 황급히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감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런 말 할 자격 없다는 거 알아. 난 쓰레기 같은 놈이야.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지. 내가 당신한테 폭력적이었고 잔인하게 굴었어. 용서해달라고 할 염치도 없어. 단지 우리 아들 민우를 생각해서 한 번만. 그는 제 유일한 약점인 아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민우한테는 온전한 가정이 필요하잖아. 엄마 아빠가 다 있어야지. 그는 계속해서 고뇌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아들 없이 며칠 지내보니까 내가 두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나 아직도 당신만이 사랑해, 서연아, 정말이야. 그동안 있었던 일은 전부 내가 너무 나약하고 엄마 말만 들어서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우리 다시 합칠 수 없을까? 평생 당신한테 소처럼 말처럼 일하면서 갚을게. 정말 잘할게. 다시는 상처 주는 일 없을 거야. 저는 조용히 서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박 여사의 애원, 민준의 뒤늦은 고백, 이 모든 것이 지금 저에게는 공허하고 위선적인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요? 저를 사랑했다면 아버지 장례식에도 못 가게 하고 저를 지하실에 가두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저에게 못되게 군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의 권력과 감옥,
그리고 자신들이 우연히 내다버린 금광을 잃게 될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의 연기를 펼치고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에서의 끔찍했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저의 고통과 절망을 떠올리자 제 마음은 더 이상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분, 일어나시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연극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들은 희미한 희망이 담긴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 모든 게 아들 때문이라고 했나요? 저는 민준을 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럼 묻죠. 당신이 그 아이 엄마를 지하실에 가두고 엄마가 울부짖는 걸 내버려 뒀을 때 아들 생각은 했나요?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 아이 엄마를 모욕할 때 아들 생각은 했나요? 당신의 비겁함을 가리기 위해 내 아들을 방패로 삼지 말아요.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요.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는 무릎 꿇고 있는 여자를 돌아보았습니다. 후회하신다고요? 저에게 잔인하게 군 것을 후회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대기업 회장 딸인 걸 몰랐던 걸 후회하시는 건가요? 그녀 역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모든 건 너무 늦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제 용서는 당신들이 악어의 눈물 몇 방울로 쉽게 살 수 있는 싸구려 물건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하죠. 제 심장을 꿰뚫는 질문 앞에서 보인 민준과 박 여사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확실한 자백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악어의 눈물 뒤에 숨겨진 위선과 비열한 계산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전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었고 저는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에게 결코 용서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잔디밭에 무릎 꿇고 있는 희망에서 절망으로 표정이 바뀐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극심한 피로감과 혐오감만을 느꼈습니다. 이 연극을 당장 끝내고 싶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고 차갑고 위험있게 변했습니다. 두 분의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저희 아버지 집을 더럽히지 마세요. 제 말은 그들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얼굴에는 당혹감과 굴욕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 더듬거리며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네가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기회? 저는 비수보다 더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죠. 민준 씨, 4년을 줬어요. 책임감 있는 남편과 아빠가 되는 법을 배울 4년. 어머니와 여동생의 잔소리로부터 아내를 지켜주는 법을 배울 4년.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4년. 하지만 당신은 뭘 했죠? 당신은 침묵했고 그들 편을 들었고 마지막에는 저를 지하실에 가뒀어요. 제가 딸로서의 도리를 할 권리마저 빼앗았죠. 그 모든 일이 있고 나서도 당신이 아직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비겁함과 죄책감을 찌르는 바늘과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고 변명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경호원에게 말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제 책상 위에 있는 서류 좀 가져다 주세요. 경호원은 신속하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몇 분 후 파란색 서류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와 박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저는 서류 파일을 받아 민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 던지는 대신 그의 손에 조용히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원하던 거예요. 이혼 서류. 민준과 박 여사는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이 금광을 이렇게 쉽게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난 동의 못해. 당신은 아직 내 아내고 이 집안 며느리야. 이혼하려면 재산의 절반을 나한테 줘야 해.
저는 4년간 함께했던 남편의 탐욕스러운 연극에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 감금죄로 고소할 거예요. 아마 2년 정도는 징역을 살아야 할걸요. 그 후에는 법원도 제 이혼 소송을 쉽게 받아줄 거고요. 정말 그걸 원해요. 저는 합의서 마지막 장을 넘겨 굵게 인쇄된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김민준 씨는 아들 김민우에 대한 모든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한다.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만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아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갖지 않는다. 그 대가로 나는 당신과 박 여사의 불법 감금 행위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겠다. 그것이 저의 반격이었습니다. 돈이 아닌 그들이 이용하려 했던 바로 그것, 부성애를 겨냥한 반격. 저는 민준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단지 도구이자 방패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의 손에서 그 도구를 빼앗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선택권을 줄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와 친아들 사이에서의 잔인한 선택. 안 돼. 그럴 순 없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우는 내 아들이야. 당신이 이럴 순 없어. 우리 부자 관계를 끊어놓을 순 없다고. 부자 관계.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 엄마를 지하실에 가두고 아이가 밖에서 울부짖는 걸 내버려 뒀을 때 당신의 부성애는 어디 있었죠?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 아이 엄마를 모욕하고 깎아내릴 때 당신의 부성애는 어디 있었죠? 그리고 당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바로 그 아들을 방패로 삼았을 때 당신의 부성애는 어디 있었나요? 김민준 씨. 제 질문 하나하나가 그의 위선을 강타하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그는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 생각해요. 저는 일말의 자비도 없이 말했습니다. 한쪽은 당신의 자유와 미래고 다른 한쪽은 당신이 한 번도 진심으로 신경 쓴 적 없는 아들에 대한 서류상의 친권이에요. 선택은 하나뿐이에요. 서명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민준의 이기적이고 비겁한 본성상 그가 무엇을 선택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에게 내리는 가장 합당한 처벌이었습니다. 제가 민준에게 제시한 선택은 그의 소위 부성애라는 것을 시험하는 가장 잔인한 시약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그의 어머니를 이혼 합의서 그리고 펜 한 자루와 함께 정원에 남겨두었습니다.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커튼 뒤에서 박 변호사님과 함께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친아들 사이에서 그가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모자 사이의 추한 다툼이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이기심과 계산적인 면모를 남김없이 드러내는 연극이었죠. 안 돼, 서명 못해. 민준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내 아들이란 말이야. 여기에 서명하면 평생 아들 얼굴도 못 보게 된다고. 미쳤어? 박 여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은 없고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서명 안 하면 너 감옥 가. 인마. 몰라. 불법 감금죄가 장난인 줄 알아? 네가 감옥 가면 나랑 미나는 누가 먹여 살려? 우리 집안 다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 하지만 민우는요? 민우? 그녀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 애는 엄마랑 같이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텐데 네가 뭘 걱정해? 네가 양육권 소송에서 이길 것 같아? 쟤네 집안 배경으로 너 같은 게 상대가 될 것 같냐고? 현실을 좀 봐, 아들아. 그녀는 계속해서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서명해. 일단 저 여자가 내 건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감옥살이 피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아들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면 돼. 내 아들이고 내 손주인데 어딜 도망가겠어. 일단 잠잠해지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자고. 저렇게 돈이 많은데 설마 자기 아들한테 아빠 정을 못 느끼게 하겠어? 그때 가서 다시 찾아가서 사정하면 분명 마음 약해질 거야. 그럼 그 애를 통해서 슬슬 돈을 빼내면 되는 거고. 알겠어, 아들. 저는 그들의 대화를 한마디 한마디 들으며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단 한 번도 후회라는 것이 없었고 오직 계산뿐이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단지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손주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훨씬 더 비열한 계획. 그리고 그 효심 깊은 아들, 민주는 잠시 갈등하더니 결국 어머니의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이기심과 비겁함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부성애를 이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복잡한 눈빛으로 우리 집 문 쪽을 마지막으로 한 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단호하게 이혼 합의서에 그리고 자신의 친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맞습니다. 그는 억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나 아들을 가엾게 여겨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명을 마친 두 모자는 말없이 제 저택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 즉 일시적인 자유를 얻었고 나중에 다시 저희 모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이 그 종이에 서명한 순간부터 저에게 그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결정한 이상 그 어떤 이용의 기회도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불법 감금 행위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고 민준과 박 여사는 완전히 죄를 벗었습니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갔다고 이제 기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제가 고소를 취한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단지 낡은 게임을 끝내고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손을 쓸 필요도 없는 게임. 인과응보와 그들이 저지른 죄가 스스로 그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벌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이 완료된 후 저는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모든 사진과 추억을 삭제했습니다. 4년간의 결혼 생활은 이제 영원히 잊고 싶은 악몽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평온하고 자유로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와 박 변호사님의 도움 아래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들을 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인과응보가 우리가 손을 쓰지 않아도 조용하지만 무섭게 자연의 법칙처럼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준과 그의 가족에게 그 벌은 제 상상보다 훨씬 빨리 닥쳐왔습니다. 제가 베푼 은혜, 즉 고소를 취한 것이 오히려 그들 파멸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은 피했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죄라는 더 무서운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벌은 민준의 직장 생활에 내려졌습니다. 경찰 소환부터 제 신분의 진실, 그리고 감옥에 갈 뻔한 위기까지 연이은 충격에 그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멍한 상태로 회사에 출근했고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머릿속은 항상 터질 듯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터졌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그의 부주의로 설계도의 숫자를 심각하게 잘못 계산했고 그 결과 공사의 일부를 전부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를 감싸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뒷수습을 해주던 제 아버지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를 즉시 해고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과 유일한 수입원을 잃었습니다. 그가 해고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것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이에나들, 즉 그의 도박 빚쟁이들에게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민주는 무일푼 백수일 뿐이었고 그들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뻘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여사와 미나가 월세방에서 침울하게 앉아있는데 문신을 한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는 뚱뚱하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 민준의 가장 큰 빚쟁이 중 한 명인 흑곰이 있었습니다. 김민준 어딨어? 당장 나오라고 해. 그가 고함치자 집 전체가 울렸습니다. 박 여사와 미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지금 밖에 나갔는데요. 박 여사가 더듬거렸습니다. 나갔다고?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오늘은 숨어도 평생 숨을 순 없을걸. 똑똑히 들어. 그놈이 나한테 빚진 돈이 5억이야. 연체된 지 반년이 넘었어. 오늘 돈 못 갚으면 나 원망하지 마. 5억. 그 숫자에 박 여사와 미나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아들이 오빠가 빚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액수가 그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돈이 없어요.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박 여사가 애원했습니다. 시간? 흑곰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자선 사업가인 줄 알아? 돈 없으면 몸으로 갚아야지. 그렇게 말하며 그와 부하들은 집안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TV, 소파, 냉장고 등 값나가는 물건들이 모두 박살났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가 숨겨둔 얼마 안 되는 현금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의 집은 조폭들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흑곰 패거리가 갔다가 용대머리 패거리가 오고 또 다른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협박하고 집을 부수고 심지어 문에 페인트와 오물을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박 여사와 미나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도 감히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했습니다. 신고했다가는 더 끔찍한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겪었던 무력감과 공포,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그 느낌을 스스로 맛보게 된 것입니다. 혼란과 공포는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더 이상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조폭들에게 쫓기던 민주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아수라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은 폐허나 다름없었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구석에 웅크린 채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항상 아들을 감싸고 돌던 어머니, 박 여사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달려들어 때리고 할퀴며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이 천벌 받을 놈아, 이게 무슨 꼴이야. 네가 이 집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보라고. 도박에 미쳐서 빚이나 지고 이제는 깡패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다 죽이겠다고 하잖아. 엄마랑 동생이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맞은 민주는 아무런 저항 없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고 소리치던 박 여사도 지친 듯 의자에 주저앉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모성애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미워도 조폭들에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말해봐. 그녀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빚이 전부 얼마야? 저도 잘. 원금이랑 이자 합치면 거의 50억 정도 될 거예요. 50억. 그 숫자는 박 여사와 미나의 머리 위에 다시 한번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형편에 500만 원도 없는데 50억이라니. 세상에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야. 그녀는 다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릴까? 아무도
그들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애원할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박 여사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알았다. 그녀는 지치고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마지막 방법이 하나 남았어. 그게 뭔데요? 엄마, 민준과 미나가 희망에 찬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시골에 있는 우리 집.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종갓집. 그게 우리가 가진 마지막 재산이야. 그걸 팔아서 내 빚을 갚자. 일단 목숨은 건져야지. 집은 잃어도 나중에 다시 벌면 되지만 목숨을 잃으면 끝이야. 시골의 그 집은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자 수많은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파는 것은 그녀에게 살을 베어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을 들은 민준의 얼굴은 감동 대신 기이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박 여사는 아들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싫어. 아니에요. 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그는 감히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뭔데? 말을 해봐. 집문서는 아직 내가 장롱 속에 잘 보관하고 있단 말이야. 그녀가 재촉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으며 통곡했습니다. 끔찍한 고백, 도박보다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마침내 죄인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저는 이제 엄마 아들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박 여사가 경악했습니다. 그 집문서요.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1년도 더 전에 몰래 훔쳤어요. 빚 갚으려고 사채업자한테 담보로 맡겼어요. 엄마, 방 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 여사와 미나는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을 자신들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조상의 어리깃든 종갓집,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마지막 희망이,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아들, 오빠의 손에 이미 도박판에 던져졌다는 것을.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장 잔인한 긍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만하고 강인했던 여자, 박 여사는 연이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눈이 뒤집히고 입에 거품을 물며 바닥으로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이 덮친 것입니다. 그들의 몰락은 완전했습니다.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파산, 풍비박산,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은 탐욕과 방임이라는 두 글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의 탐욕과 어머니의 맹목적인 방임이 함께 만들어낸 끝없는 비극이었습니다. 민준의 끔찍한 고백, 즉 조상 대대로 내려온 종갓집마저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사실은 박 여사의 마지막 희망과 인내심마저 완전히 박살내는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은 격렬하고 잔혹하게 그녀의 걸음과 말을 영원히 빼앗아갔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지만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처럼 오만한 여자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 후 며칠은 그들 가족에게 지상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병원에 입원했고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란 민준과 미나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평판은 바닥에 떨어져 친척이든 친구든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겨우 퇴원하여 휠체어에 익숙해질 무렵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협박이나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와 합법적인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민준이 집을 담보로 잡혔고 채무 상환 계약을 위반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집을 압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애원과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무원과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가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무거운 철문은 굳게 잠기고 차가운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한때 박 여사의 자부심이었고 수많은 희로애락이 담겼던 그 집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번듯한 집에서 살던 세 모자는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반신불수가 된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머물 곳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어둡고 축축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작고 비좁은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삶과는 정반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비참한 날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큰 충격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몸이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도 혼미해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날카롭고 독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침대에 누워 항상 넉나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가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드물게 정신이 돌아올 때면 자신의 맹목적인 사랑이 온 가족을 망쳤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모든 부담은 민준과 미나 남매의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그들이 어떻게 이 고된 삶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꾸미고 쇼핑하는 것만 알던 아가씨 미나는 이제 명품 옷과 고급 카페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취직을 하려 했지만 변변찮은 학력과 뼛속까지 밝힌 게으름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봉제 공장의 노동자가 되어 시끄러운 기계 소음과 적은 임금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힘든 생활과 수치심은 의기양양했던 그녀를 말없고 그늘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조롱 섞인 미소는 이제 깊은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그는 가장 비참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는 무거운 짐까지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힘든 막노동을 하면서 동시에 반신불수가 된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죽을 떠먹이는 등 예전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일들을 모두 해야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에 정신적 고뇌, 그리고 세상의 경멸적인 시선까지 더해져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칠고 난폭해졌고 슬픔을 잊기 위해 술에 의존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욕을 하고 집기를 부쉈습니다. 저를 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왜 내가 이 모양이 꼴이 된 거야. 다 할머니 때문이야. 할머니가 부추기고 감싸주지만 않았어도 내가 모든 걸 잃지는 않았을 텐데 아내도 아들도 재산도 다 잃었어. 그 비좁은 단칸방에서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음, 아들의 저주, 그리고 딸의 한숨, 모든 것이 뒤섞여 몰락의 비가를 연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관련이 없었지만 가끔 옛 지인들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아도 부족함 없는 가정을. 하지만 탐욕과 오만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들의 결말이자 마지막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가난과 자책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절망과 궁지에 몰린 인간 내면의 악마가 한번 깨어나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미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민준, 그는 바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전시댁이 파산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모자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하는 새로운 일은 제게 안정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열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들 민우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아이는 밝고 활발했으며 그날의 끔찍한 기억은 잊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폭풍이 완전히 지나갔고 저희 모자가 마침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악마가 아직 저희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저희를 지켜보며 다시 한번 저희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들을 데리러 학교로 갔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니 선생님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방금 전까지 민우가 운동장에서 노는 걸 봤는데 혹시 위치 추적 시계로 전화해 보시겠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덮쳐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의 위치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빨간 점이 더 이상 학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를 매우 빠르게 안 돼.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누가 제 아들을 데려간 거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과 증오로 쉬어버린 목소리. 안녕, 전 부인. 오랜만이네. 김민준이었습니다. 민준 씨, 내 아들한테 무슨 짓 했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민우 어디 있어요? 내 아들 어디 있냐고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지금 나랑 같이 있어. 아주 얌전해. 왜 엄마 없이 아빠랑 놀러 가냐고 묻고 있네. 당신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 필사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원하냐고? 그가 다시 웃었습니다. 내 것을 되찾고 싶을 뿐이야. 네가 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으니 이제 네가 대가를 치를 차례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갑고 잔인하게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300억. 내가 바로 문자로 보내는 계좌로 입금해. 시간은 3시간 주지. 3시간 안에 돈이 안 들어오면 넌 평생 내 아들 얼굴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 모든 움직임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 아들 목숨은 내 손에 달렸어. 이서연.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괴. 그가 자신의 친아들을 유괴한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그 악마는 더 이상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부티마저 돈을 뜯어내기 위한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30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과 3시간의 시간.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덮쳐 마비시킬 뻔했습니다. 울부짖고 애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모습, 박 변호사님의 단호한 눈빛, 그리고 제가 애써 쌓아 올린 강인함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침착해야 해. 내 아들이 날 필요로 해.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즉시 박 변호사님께 전화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정해라, 서연아. 절대적으로 침착해야 해. 수화기 너머 아저씨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지만 동시에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절대 돈을 보내면 안 된다. 돈을 보내면 아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저놈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어. 믿을 수 없는 놈이야. 지금 당장 도경찰청으로 와라.
내가 바로 강 반장님께 보고하겠다. 즉시 인질 구출 작전팀이 꾸려질 거다. 모든 건 우리에게 맡겨. 네가 할 일은 우리를 믿는 거야. 알아들었느냐? 저는 목이 메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을 되찾기 위한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대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궁지에 몰려 무슨 미친 짓이든 할 수 있는 야수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박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혼자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비밀리에 경찰에 연락했고 최고의 정예수사팀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전화번호를 위치 추적하고 제 아들의 시계에서 나오는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이 극비리에 계획되었습니다. 시간은 1초, 1분이 고문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저 두 손 모아 아들의 무사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저 악마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영원히 하늘의 그물은 다시 한번 펼쳐졌습니다. 민준이 제시한 3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사본부 지휘실에서 박 변호사님과 제 오빠인 강동진 총경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유능하고 강력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지만 제 아내 어머니로서의 심장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매 순간 아들 민우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있는 거니? 무섭지는 않니? 울고 있지는 않을까? 저 악마가 미쳐서 아들에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지? 수천 가지 질문과 두려움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침착하고 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경찰 역시 저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은 매우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민우의 시계에서 나오는 위치 신호를 바탕으로 그들은 민준이 아이를 억류하고 있는 장소를 신속하게 파악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복잡한 노동자 밀집 지역에 있는 버려진 단칸방이었습니다. 특수기동대원들이 즉시 투입되어 그 지역 전체를 조용히 포위했고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가 스스로 걸려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작전은 억류 장소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범인이 흥분하여 인질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호랑이를 굴 밖으로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미끼였습니다. 강 총경의 지시에 따라 저는 민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나예요. 저는 목소리가 두려움과 무력감에 떨리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뭐야, 돈은 준비됐어? 수화기 저편에서 그의 초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300억 다 준비했어요. 저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보내요? 은행에서 물어볼 텐데 알 거 없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현금으로 찾을게요. 하지만 아들을 먼저 봐야겠어요.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해요. 잠깐이라도 좋으니 아이를 만나게 해줘요. 그럼 제가 직접 돈을 가져다 줄게요. 저는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말했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범죄자의 신중함과 탐욕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300억, 너무나 큰 유혹이었습니다. 좋아. 마침내 그가 동의했습니다. 1시간 뒤에 도시 반대편에 있는 안성 고가도로 아래에서 만나. 혼자 돈 가지고 와. 그럼 아들 얼굴 보여주지. 잔꾀 부릴 생각 마. 안 그러면 너랑 내 아들 둘 다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는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는 거래 장소를 다른 곳,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로 정했습니다. 그곳이 자신에게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어디에 있든 정의의 그물은 이미 펼쳐져 있다는 것을. 1시간 후 저는 번호판 없는 차에 앉아 검은색 대형 여행 가방을 안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돈이 아니라 백지가 들어있었고 위쪽에만 진짜 돈 몇 장을 덮어두었습니다. 가방에는 위치 추적기와 초소형 녹음기도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고가도로 위, 아래, 길가의 가게들에는 평범한 시민, 노점상, 연인으로 위장한 수십 명의 형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아들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보았습니다.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길 건너편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 앞에 앉아 있었고 제 아들 민우는 그와 뒤에 앉은 낯선 남자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지만 저는 아들의 작은 체구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들이 차를 보고 소리치며 발버둥 쳤습니다. 돈은 민준이 전화로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은요? 아들을 먼저 보여줘요. 저도 겁에 질린 엄마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소리쳤습니다. 차문 열고 돈 가방 던져. 그럼 풀어줄게. 아니요, 아들을 먼저 풀어줘요. 그럼 돈을 줄게요. 우리는 전화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형사들이 더 가까이 접근할 시간을 벌기 위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는지 민준의 탐욕이 이겼습니다. 그는 공범에게 신호를 보냈고 남자가 민우를 오토바이에서 밀어내렸습니다. 엄마, 아들이 울면서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움직이지 마. 확성기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사방에서 노점상과 연인으로 위장했던 형사들이 덮쳤고 민준의 오토바이는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그와 공범은 반응할 틈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제 차 문이 열렸습니다. 강 총경과 박 변호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해, 오빠가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뛰쳐나가 아들에게 달려가 품에 안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다른 여경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엄마 아들. 저는 아들을 꼭 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안전했습니다. 민주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경악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완벽하게 발각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그리고 정의의 힘을 너무 얕봤던 것입니다. 하늘의 그물이 닫혔고 이번에는 그 악마가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친아들을 유괴하여 돈을 뜯어내려다 체포된 사건은 마지막 충격. 그들 가족에 남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박살내는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했기 때문에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민주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췌하고 늙었으며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울부짖고 애원하고 모든 사람을 탓했습니다. 자신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어머니를, 자신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빚쟁이들을, 그리고 마침내 저를 탓했습니다. 저의 부유함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궤변도 더 이상 소용없었습니다. 법원은 불법 감금, 부모 집, 담보 사기, 그리고 가장 중한 죄인, 인질 강도 등 그의 모든 범죄를 고려하여 매우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민주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년, 한 사람의 남은 인생 거의 전부. 그는 자신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차가운 감옥 안에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죄인은 마침내 합당한 결말을 맞았고 그의 가족 역시 각자의 업보를 받았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이 손주를 유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지병은 그녀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주 후 차가운 단칸방에서 고독과 뒤늦은 후회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제 손으로 망쳤다는 고통을 안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임이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빠가 감옥에 가고 집도 없어진 후 홀로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의지하며 살 수 없게 된 그녀는 생계의 어려움과 고통을 스스로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값비싼 교훈이었을 겁니다. 한때 오만하고 거만하며 남을 무시했던 그 가족은 마침내 완전히 풍비박산났습니다. 제가 혹은 다른 누군가가 망가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내부의 죄와 거짓, 그리고 악에 대한 방임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와 아들의 삶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힘없는 회사원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황제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편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 힘과 지혜로 아버지의 평생의 노력을 이어가고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한 번 넘어진 여자도 다시 일어서서 그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이가 겪어야 했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가르쳤지만 동시에 자신과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야 하는 강인함도 가르쳤습니다. 잔인함과 극심한 고통으로 시작된 제 이야기는 마침내 정의의 빛과 새로운 시작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지하실을 통과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지혜,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제 자신의 용기로부터 빛을 찾았습니다. 저는 모든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자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그 누구에게도 설령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당신의 명예와 자존감,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를 주지 마세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존중받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새로운 아침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 쟁취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눈물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강인했던 저의 여정은 마침내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분노의 불꽃은 꺼지고 증오의 파도도 멀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딸로서의 도리를 다한 평온함과 아들의 미래를 지켜낸 어머니로서의 안도감뿐입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서의 절망의 순간부터 오늘 아버지께서 남기신 자리에 굳건히 앉아있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제 마음은 여전히 여러 감정으로 복잡합니다. 배신의 아픔은 아마 영원히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제 영혼에 깊이 새겨진 흉터처럼 어리석고 맹목적이었던 과거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흉터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만질 때면 저는 힘과 성장, 그리고 넘어진 바로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준 삶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도 믿음과 인내에 대한 가장 값비고 잔혹한 교훈일 겁니다. 우리 문화에서 여성은 결혼하면 희생과 현모양처의 덕목을 배우곤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조금 참고 조금 손해보고 한 걸음 물러서라고 조언받습니다. 저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저의 인내가 미덕이고 희생이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인내라는 댐을 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한마디가 벽돌 하나, 남편의 나약함이 시멘트 한 겹, 시누이의 무시가 돌덩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댐이 높고 두꺼워질수록 평화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부지런히 쌓았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눈물로 지어진 댐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내와 나약함을 치명적으로 혼동했습니다. 인내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실수나 의견 차이를 너그럽게 넘기는 것입니다. 인내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중한 미덕이며 관계를 잇는 접착제입니다. 하지만 인내가 악과 불의, 그리고 자신의 인격과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 앞에서의
침묵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약함입니다. 그것은 9가지 좋은 일을 가져오지 않고 99가지 불행을 가져옵니다. 유일하게 온전한 것은 아마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 뿐일 겁니다. 악 앞에서 보인 저의 침묵은 악을 사라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점점 더 커져 저를 삼킬 만큼의 괴물이 되도록 키웠을 뿐입니다. 민준의 폭력, 저를 지하실에 가둔 행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짓밟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내버려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제가 청춘을 바쳐 배운 첫 번째 교훈은 결코 인내의 댐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자존감이라는 한계선, 레드라인을 만드세요. 그 선을 넘는 사람은 누구든 설령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밀어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지키지 못하면 이 세상 누구도 당신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맹목에 대한 아픈 교훈이기도 합니다. 아들에 대한 박 여사의 맹목적인 사랑. 그 사랑은 모든 죄, 심지어 천인공노할 범죄마저 감싸주는 방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리와 타인의 고통을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잔인한 짓을 부추기고 함께 위선적인 연극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맹목적인 사랑이 아들의 미래를 죽이는 독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치고 남 탓하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모성애는 신성하지만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결국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그것은 또한 민준의 소위 효도라는 것의 맹목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효도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를 가두라고 하자 그는 가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의 아버지 장례식을 막으라고 하자 그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결혼하면서 자신만의 작은 가정이 생겼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책임은 균형을 잡고 양쪽의 다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한쪽 편에 서서 아내를 불의와 잔인함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맹목적인 효도가 결국 그의 인생 전체를 망쳤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그 효도는 정의와 공정의 기반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효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일 앞에서 자신의 여자를 지키지 못하는 남자는 결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가장 크고 깊은 교훈은 인내나 맹목이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잠재된 힘과 폭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지난 4년간 저는 고독 속에서 모든 억울함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감히 목소리를 내거나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깨질까봐, 아들이 온전한 가정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걱정시켜드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저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것은 악이 활개치도록 허용했고 그들이 점점 더 선을 넘어 제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게 되어서야 저는 비로소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보셨듯이 제 아들의 작은 행동 하나, 저의 절박한 부탁으로 이루어진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정의의 힘이 뒷받침될 때 진실의 힘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그것은 모든 감옥문을 부수고 모든 위선을 벗겨내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공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통해 혹시 여러분 중 누군가, 특히 여성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형태의 가정폭력을 견디고 있다면 제발 침묵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두렵다는 것을 압니다. 증오와 보복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고통이 훨씬 더 무섭다고 저는 믿습니다.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정의의 힘을 믿으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한 친구들을 찾아가세요. 여성단체나 법률 상담센터를 찾아가고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있는 휴대폰은 단지 인터넷을 하고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이자 도구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권리를 허락하지 마세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바로 악에 대한 동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효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행동을 많은 분들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았고 전 남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버지께 효를 다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고 믿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게 비단 옷을 입혀주시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들, 즉 자존감, 인격, 선량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짓밟히고 멸시받은 것은 저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르침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막은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제가 일어서서 공정과 명예를 되찾은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께 얼마의 돈과 물질을 드리느냐가 아닙니다. 가장 큰 효도는 고개 숙이지 않는 삶, 인격과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 부모님께서 어디에 계시든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굴욕도 없는 오직 자유와 강인함,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마음만이 있는 아침. 저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사회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가장 크고 깊은 교훈은 맹목이나 믿음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용기의 힘입니다. 지난 4년간 저는 고독 속에서 모든 억울함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감히 목소리를 내거나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깨질까봐, 아들이 온전한 가정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걱정시켜드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저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것은 악이 활개치도록 허용했고 그들이 점점 더 선을 넘어 제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게 되어서야 저는 비로소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보셨듯이 단 한 통의 전화, 올바른 곳으로 향한 도움 요청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정의의 힘이 뒷받침될 때 진실의 힘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그것은 모든 감옥문을 부수고 모든 위선을 벗겨내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공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통해 혹시 여러분 중 누군가, 특히 여성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형태의 가정폭력을 견디고 있다면 제발 침묵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두렵다는 것을 압니다. 증오와 보복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고통이 훨씬 더 무섭다고 저는 믿습니다.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정의의 힘을 믿으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한 친구들을 찾아가세요. 여성단체나 법률 상담센터를 찾아가고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있는 휴대폰은 단지 인터넷을 하고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이자 도구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책 조항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제 인생의 이야기, 지극히 고통스러웠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저는 강인함과 용기에 대한 교훈과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과 가정에는 저마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법적 조언이 아니며 어떠한 복수행위를 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심각한 문제, 특히 가정폭력이나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전문가, 변호사, 그리고 관련 기관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야말로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잔인함과 극심한 고통으로 시작되어 정의의 빛과 새로운 시작으로 막을 내린 이야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와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항상 선택할 권리, 일어서서 자신의 행복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여성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응원이 저희가 더 진솔하고 가치 있는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